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문제 삼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담길 데일 메시지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8월 청국 청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좀 뜨겁게 달아올 것 같습니다. 7명이 청문 대상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렇게 좀 야당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급 청문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검증을 하던 사람이 검증을 받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상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늘 지켜보면서 조국 그 내정자는 본인이 정치를 할 뜻은 없다고 누차 밝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명직과 선출직이 완전히 다른데 선출직에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정치 신인들이 비례대표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선출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이력과 보기 드문 그의 외모와 보기 드문 그의 집안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결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조국 교수의 동료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니 자세하게 관계된 내용을 썼더라고요. 왜 조국이 이토록 초점이 될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16살의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로 입학하고 이게 뭐 교수로 임명된 게 27살? 예,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주 탁월한 인권과 관련한 이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국이라는 사람을 화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은 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와 지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과거까지도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권 후보급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것들인데 너무 대접을 높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좀 뒤에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의법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라는 이 청문회 자체는 뭐 조국에 의한 뭐 청문회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뉴스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청문회는 어차피 정해진 결과를 두고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다루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인 청문회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 대결이 안 되겠느냐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 보이콧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대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뭐 황교안 대표 직접 공격했다시피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산업행 출신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에 대한 부분들을 여론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부적당성,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부당함을 국내에 알리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독단성 이런 부분도 청문을 통해서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 이런 것들만 분명하게 일반 여론에 인식시킨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봤을 때 결코 손해난 것이 없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여기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 하면은 야당의 딜레마가 이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국에 대한 이렇게 때리기, 과거에 파헤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조국을 정말 그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입장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 여당으로서도 뭐 그런 점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데 다만 이런 것이죠. 예,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겠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더 뭐 먼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조국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에 대권 행보를 한다라고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계속된 일치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도의 외인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호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중도 지역에 있는 지지세들한테는 상당히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계산을 대고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청문회에서 산호명에 대한 부분, 국가 전복에 대한 부분, 여기에 개입되고 개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예. 법무부 장관까지는 괜찮지 모르지만 대권 후보의 길,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사실을 몇 가지는 또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호맹 관련된 언급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제 산호맹 관련하여 뭐 이게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리고 조국 교수의 관여도가 얼마나 되냐? 그건 뭐 몇 번 조언한 정도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노해 씨라든가 백태웅 교수 같은 위치는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러니까 극좌 중에 극좌예요. 그건 테러를 한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판단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는 정치적 테러로 부산 미 문화원의 방화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특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특보로 그런 사람 임명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산호맹의 핵심 중에 한 명이 박노해 시인하고 백태웅 교수였는데 이 백태웅 교수를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이중잣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백태웅 교수를 자유한국당이 영입할 생각을 과거에 했냐? 그거는요. 사면 복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출마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똑같이 조국 교수도 같이 사면 받았고요. 그리고 산호맹 사건 관련자들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양심수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민주화운동 그 명예보상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비록 젊어서 한때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의 대안일까? 폭압적인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 그게 너무 폭압이 셌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안일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폭압적인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적 민주주의 운동의 범위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산호맹으로 말하자면 색깔론으로 조국 교수를 공격하는 것은 김현장, 백태웅 두 사람에 대한 그럼 자유한국당은 왜 그랬는지 답해야 되고 이거 시대착오적입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답하겠다라고 했던 조국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특별히 또 언급을 했습니다. 28년 전 활동 숨긴 적 없다.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0대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감성적인 얘기를 참 잘해요. 감성이 뜨거운 가슴이 있었죠. 뭐 그 당시 20대니까 당연히 뜨거운 가슴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입장이 다르죠.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이신 분이고 그 당시에는 20대에 생생한 팔팔한 교수이신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되냐 그러면은 우리 최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실제 보수 진영의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전 지사라든가 여기 민주당 경력이 있습니다. 뭐 이직에 대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는 토지 국유화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전력이 있죠. 이것이 왜 문제되고 이것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됐냐면은 정치 사회적 영역과 강요, 내각의 입각의 영역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받거나 또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영토 확장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영역과 이 강요에 들어간 정부의 영역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조국 전 후보자가 산호맹에 관련된 연관된 어떤 그 사회과학 연구원이죠. 사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실장급으로 활동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 국가 전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연계된 조직에 있어서 몸을 담았다는 그 자체, 그런 경력 자체를 가진 사람이 정부의 강요로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 본질 자체가 그거예요. 청문회 본질 자체에서 형법상, 민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했던 자격 유무를 따지지만은 과연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강요로서의 영향성, 그러니까 그 영향성이 뭡니까? 대중들, 즉 국민들에게 그 사람을 보고 신의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전문성과는 또 다른 겁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정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형에 대한 부분은 조국 수석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구축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그럼 제가 그러니까 선출직은 되고 행정을 집행하는 분야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행정 부분은 집행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건 된다는 아닙니다.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뭘 의사에 대한 말씀하시는 구조는 건가요? 마음대로 그 정치와 사회영역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장관이라든가 거기에 수장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그러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지금 조국 교수가 사회주의자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청문회 하기 전이라도 밝혀줘야 된다는 제가 겁니다.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공안 사건을 다루는 어떤 그 법무부의 수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공안 사건, 국가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제 법이라는 것이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한 총괄 수장입니다. 총괄 수장인데 실질적으로 헌법의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전력이 있는 산업행에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자체는 헌법 체계를 자칫하면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의혹의 소지, 또 그런 오해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만하다. 그렇죠. 이것을 적절하냐 안 따지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그냥 이념과 말씀 그걸 드릴게요. 따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청문회의 반대하는 역할이다, 것이죠. 그럼 이게 말씀하시는 청문회 거죠. 역할이죠. 예. 아니 뭐 당연하죠. 청문회에서 따져야 하는데 예. 따지려면 제대로 따지고 자신에 대한 자성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는 도지사였잖아요. 행정을 경기지사. 집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많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럼 경기도 조례에 관여하는 거는 괜찮냐? 아니거든요. 서울 지역 노동자 연맹의 책임자였던 김문수 전 지사는 사실 서울 지역 노동자 연맹은 직접적인 행동도 일부 했던 단체입니다. 그럼 결국 말씀은 박정희는 되고 조국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 반란 사건에 관여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조국 교수가 얘기한 28년 전 활동이었는데 청년 때 그리고 그때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가 법원이 그리고 사면을 할 때 정신은 뭐냐면 그 뜨거운 가슴이 왜 사회주의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되었느냐. 그것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포갑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까먹어서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막걸리 보안법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결국은 국가를 보위하기보다는 민주화 운동가 양심수를 양산해내는 악법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따지되 자유한국당은 왜 황교안 대표 특보가 김현장 씨인지 왜 백태웅 교수를 영입하려 했는지 그러면 조국 교수는 안 되고 조국 내정자는 안 되고 김현장, 백태웅 두 분은 되는 이유가 뭔지에 예. 대해서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과거 전력을 가진 부분 보수 진영에서 따질 만하다. 공격은 하되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아까 한상혁 후보자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저희들이 좀 시간을 좀 네. 미뤘는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난번 출근길에 있던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가 좀 야당 쪽 또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그 자유한국당의 그 상임위 위원이 얘기한 걸 봤는데 방통위에 직접적인 가짜뉴스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기정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의 권한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해야죠. 저는 한상영 위원장 내정자가 얘기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바뀌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베 찬양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그게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다만 가짜뉴스의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이걸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단위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부처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그 가짜뉴스 유연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왜곡되지 않는다면 참 국정 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오해를 빚기도 하죠.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했죠. 가짜뉴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 맹점이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중앙대 석사 논문 2010년도에 발표된 그 본인의 논문에 의하면은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 권한을 지닌 자에게 표현의 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율 배반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나오는 가짜뉴스 이런 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뭐 언론을 공부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가짜뉴스는 그 명확성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육가 원칙에 따져서 이야기하듯이 가짜뉴스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가공돼 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야만이 그 가짜뉴스 형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첫 번째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 기준이 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생산지가 유튜브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작년보다 12.7%인가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천만 명 이상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가 이상하게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 잣대라든가 사회적 피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단죄한다 또는 단속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미 이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요. 뭐냐? 새로운 정보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해도 있고 이득도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정화 장치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놔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유튜브가 왜 새로운 정보 생태계냐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컨텐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정보 유통과 생산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적인 기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의해서 만들어 버린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에 상당히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지금 것이죠. 말씀하신 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그렇죠. 예. 그런 법이 거의 이제 통과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에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명예훼손 소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의견까지 그리고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유튜브에서 하는 행위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각 심의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짜가 명백할 때. 예. 그래서 말하자면 가짜 판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둬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규정해 버리면 진짜 가짜 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 없이 예. 다 당하게 될 거라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예.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개입 어느 정도 할 건가 이 문제는 뭐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튜브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한상혁 방통위 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이 공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평화당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분당은 됐고 중립파 의원들 거취가 확실하게 좀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바른미래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3지대에 그러니까 호남권 신당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이 폭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폭발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제3지대로서 마중물로 역할을 해서 이것이 폭발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롭게 소위 말해서 플래그 잇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의 새로운 참신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치의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건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떨어지게 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박지원 의원이 뭐 본인의 제 이렇게 성향과 좀 맞아들어서 이야기 들을지 몰라도 박지원 의원이 솔직한 얘기한 거예요. 차기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제3지대의 빅텐트, 그래서 저는 빛이 팔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란 대의 명분으로 동지를 규합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지금 대의 명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이합집산한다, 그럼 국민들께서 동의하실까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를 할 것이다, 그런 기치에 국민들이 동의하냐 안 하냐인데, 안철수 대표 측근이 국민이 부르면 오겠다, 지금 국민이 부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전날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굳이 14일에 담화를 발표해야 되느냐, 뭐 저도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산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한국당은 이렇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무에 매달린 바나나를 딸 수 없는 코끼리의 비대함을 좀 슬퍼해야 된다. 뭘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일종의 프레임의 전쟁에서 우선순위에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 크게 덮어 씌워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 그리고 지지도가 하락되는 상황에서 그게 밀릴 수가 없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국당의 프레임을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변하고 있는 한국당의 기류는 안보 자강론입니다. 안보 자주론, 뭐 핵무장론,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맞붙여서 경제에 대한 민부론에 대한 정확성, 뭐 또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이긴 한데 보시기에는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흔들리는 보수 아이콘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거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통합론을 얘기했잖아요. 그 선점 당했잖아요. 저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하려는 저 부분이 보수 아이콘, 그렇게 확실히 하고 싶은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뭔지를 좀 더 읽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결국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했듯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것, 정말 잘못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베의 경제 침략으로 정말 그 길의 분위기가 높은데 이승만 대통령과의 연관이라니, 저는 좀 더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걸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 지으면 뭐지? 전 국민들이 캐션 마크를 던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